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75쪽의 위험 분석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위험의 뜻이 나와 있는데요. 자,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가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발생한 결과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우린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 문장 속에 나오는 표현을 바꾼다면 위험이란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예상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단적인 예로 말씀드린다면, 자, 예컨대 투자자 곰돌이가 A라는 상가에 투자를 결정하면서 이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상 투자의 결과 발생한 수익은 5%에 불과하다면 예상한 수익 10%와 실제 발생한 수익 5%가 일치하지 않고 있죠. 이런 경우를 뭐라고 말해요? 위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압축하면 예상한 것과 실제 발생한 수익이 어긋날 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와 관련된 위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통 사금법인류 또는 경금법인류 5가지를 꼽을 수가 있어요. 일단 가로 1번에 보면 사업상 위험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또 가로 2번에 금융적 위험, 또 가로 3번에 법적 위험, 그리고 인플레 위험 및 유동성 위험 등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앞글자를 따게 되면 사금법인류 또는 경금법인류 이렇게 암기법을 이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내 사업상 위험, 구체적인 의미는 기초 단계이다 보니까 생략을 하고 일단 사업상 위험 속에 시장, 위치, 운영 위험 3가지 위험이 포함되고 있다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금융적 위험은 한마디로 말하면 채무불이행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채무불이행 위험은 결국 빌린 돈을 갚지 못할 위험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해보시면 지난주 이 시간에 투자의 장점 중에 지렛대 효과라는 걸 배운 바가 있죠. 자, 지렛대가 누구 돈이에요? 남의 돈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본다면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올수록 지렛대 효과는 커진다고 말합니다. 근데 반면에 남의 돈을 많이 끌어온다는 건 그만큼 빚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잘못하면 빚을 갚지 못할 위험도 함께 커지게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을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또 법적 위험이라고 하는 건 법이라는 글자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법률, 정책, 제도, 규제 등의 변화로 인해서 투자자가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를 법적 위험 또는 법률적 위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인플레 위험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구매력 하락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플레, 물가가 올라가면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 맞지요? 그럼 같은 돈으로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 힘이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즉 구매력이 하락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구매력 하락에 따른 위험을 인플레 위험이다. 이 정도만 가볍게 알고 넘어가셔도 큰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환금성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환금이란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현금으로 교환한다. 근데 부동산을 현금으로 교환한다는 건 결국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의미가 돼요. 따라서 부동산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손실을 우린 유동성 또는 환금성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혹시 금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예, 금매로 인한 위험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적인 예로 그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통해서 2억에 팔 수 있는 물건을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 예컨대 다른 나라로 이민을 떠나야 된다든지 이런 급박한 사정 때문에 빨리 팔려면 어떻게 돼요?
2억이 아닌 뭐 1억 6천, 7천에 매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때 앉아서 3천, 4천의 돈을 까먹게 되겠죠. 이런 경우를 유동 또는 환금성 위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압축하면 뭐가 된다고요? 금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자율 위험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자, 3번에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상쇄한다는 건 비례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따른 위험이 커짐에 따라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도 높아지므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 위험 수익의 상쇄 관계를 얘기할 때 위험과 수익은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반자를 붙이는 바람에 틀렸던 기출문제도 있더라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항상 투자론 공부할 때는 여러분 스스로 투자자 입장에서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투자자 입장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걸 염두에 두신다면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투자자 입장인데 투자에 관련된 위험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 위험이 커지면 우리 투자자들은 보다 큰 수익을 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위험이 커지면 그에 따라서 투자자가 원하는 수익이 높아지고 보다 높은 수익으로 그 위험을 퉁친다라고 해서 상쇄라는 말을 붙이는 거예요. 상쇄한다는 말은 우리가 쓴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퉁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위험과 수익은 같은 방향으로 변동하기 때문에 비례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4번에 위험의 처리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위험한 투자의 배제다, 뭐 위험 조정 할인율, 보수적 예측, 민감도 분석이다. 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사실은. 근데 이 중에서 자, 가로 3번의 보수적 예측만 가볍게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본 수업 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수적 예측이란 말이 뭐냐면 우리 요새 케이블 TV 되게 많잖아요. 근데 증권 방송 보면 나오는 전문가들마다 하는 말씀이 보수적으로 예측하세요. 이런 말씀 많이 써요. 근데 보수적 예측은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수익보다 낮게 예측하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예컨대 A라는 상가에 투자를 하면 그 상가로부터 10%의 수익이 예상이 될 때 투자자 입장에서 아니야, 나는 10%가 아니고 5%의 수익만 나올 거야, 이렇게 예측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이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 투자 대상으로부터 예상되는 수익을 가급적 낮게 예측한 상황이라면 웬만한 투자는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루어지지 않겠죠. 그로써 투자에 관련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대되는 수익률, 예상되는 수익률 낮게 예측하는 방법을 보수적 예측,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이제 바로 보수적 예측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면 평균 분산 모형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왜 수익률 설명할 때 실현 수익률,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설명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때 기대 수익률, 뭐 제가 공식 이용해서 계산은 나중에 하겠지만 기대 수익률은 가중 평균하여 그 값을 구한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론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익히실 때 평균자가 나오면 그 자체가 기대 수익률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평균이 높다고 말이 나오면 예상되는 수익이 높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분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분산이나 표준 편차로 위험을 측정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평균은 예상 수익률을 뜻하고 분산은 위험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평균 분산 모형이란 말은 어떤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수익과 위험을 비교해서 수익이 같을 때는 위험이 낮은 쪽을 선택하고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을 선택하는 방법을 평균 분산 모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앞으로 평균이란 말이 나오면 무슨 뜻이라고요? 기대 수익률. 뭐 이 말에
너무 현혹당하지 마시고 그냥 예상되는 수익이야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위험을 뜻한다. 그럼 결국 예상되는 수익과 위험을 비교해서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냔 말이죠. 여기서 A와 B라는 두 개의 투자 대안이 있더래요. 그런데 평균은 A가 B보다 높은 반면 분산은 A와 B가 같다.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이럴 때 한꺼번에 보지 마시고 하나씩 끊어서 해석하십시오. 자, 그럼 어때요? A가 B보다 평균이 크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A가 B보다 예상되는 수익이 크단 말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산은 A와 B가 같다는 건 A, B 어디에 투자해도 위험의 크기는 같다는 뜻이겠죠. 그럼 위험의 크기가 같으면 평균, 즉 예상되는 수익이 높은 쪽, 낮은 쪽. 그럼 결국 무슨 투자 대안을 선택해요? A를 선택하겠죠. 그럼 이때 A는 위험은 같은데 수익이 보다 높은 투자 대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씁니다. A가 B를 지배한다. 지배한다는 것은 그것이 보다 우월하다, 유리하다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평균은 A와 B가 동일한데 분산은 A보다 B가 크더라 이렇게 말이 나왔대요. 그럼 해석해보면 예상되는 수익은 A와 B가 같은 거죠. 근데 위험은 어느 쪽이 더 높아요? B가 높죠. 그럼 상식적으로도 수익 같을 때는 위험 작은 거 선택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무엇을 선택하죠? 그럼 역시 A가 B를 뭐 한다? 지배한다. 자, 평균은 A가 B보다 높은데요. 분산은 A보다 B가 크다 이렇게 나왔대요. 역시 하나씩 끊어봐요. 그럼 예상되는 수익은 A가 높은 거 맞죠? 근데 위험은 B가 크죠. 분산이 B가 높으니까 위험은 B가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A 입장에서 본다면 A는 투자 대안 B보다 예상되는 수익은 높고 위험은 낮잖아요. 오케이? 그럼 어느 걸 선택해요? 그럼 A가 B를 뭐 한다고요? 지배한다. 근데 평균은요, A가 B보다 높은데 분산도 A가 B보다 크다고 나오대요. 자, 이럴 때 역시 하나씩 끊어봐요. 자, 수익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이 우월해요? 그렇죠. 근데 위험만 놓고 보면 어느 쪽이? 오케이? 그럼 A 입장에서만 본다면 A는 B보다 예상되는 수익이 높지만 위험도 크잖아요. 또 B 입장에서 본다면 수익이 낮지만 위험도 작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끊어봤을 때 수익의 관점만 보면 A가 우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위험의 크기만 놓고 보면 B가 우월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결국 평균 분산법으로는 A와 B 중에 어느 게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이라고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죠? 이걸 평균 분산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렇게 제가 설명할 땐 다 알아들으시지만 이게 기출문제 지문으로 나왔을 때 그 기출문제 지문을 소개해 드릴 때는 또 한 번 멘붕이 오게 됩니다. 자, 요 내용 이해되셨죠? 네 번째 내용 이해되죠? 이걸 기출문제 표현으로 바꿔볼 테니까 차분하게 들어보시죠. 서로 다른 두 투자 대안 중 어느 일방의 평균과 분산이 모두 크거나 모두 작은 경우에는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하여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의 선택이 곤란하다 라고 출제됐어요. 보세요. A, B 두 가지 중에 어느 일방, 어느 한쪽에 평균 분산이 모두 크거나 A, 모두 작은 경우 B에는 평균 분산 지배의 원리, 그 말은 평균 분산법에 의해서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의 선택이 쉽지 않다고 말한 거 아닙니까? 맞죠?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개론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기출문제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표현 모르면 아는 것도 절대 맞출 수 없는 게 개론이죠. 그런데 이 평균 분산법의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포트폴리오, 또 변이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바로 포트폴리오를 배울 수밖에 없는데요.
물론 그 아래 보충학습의 변이계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나중에 본 수업 때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다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이계수는 상대적 위험을 측정하는 값이다 라는 의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따라서 상대적이든 절대적이든 위험이거든요. 그럼 변이계수가 높은 쪽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변이계수는 낮은 쪽 또는 작은 쪽이 보다 우월한 투자 대안이다 라고 평가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포트폴리오 나왔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시면서 한 번쯤은 포트폴리오란 말씀 들어보신 바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근데 포트폴리오를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무슨 투자예요? 예, 분산 투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분산 투자란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예, 집중 투자죠.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예, 몰빵이라고 말합니다. 예. 자, 몰빵이 되는데 근데 이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하나의 자산에 집중 투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 집중 투자 시에는 잘 되면 대박이지만 잘못되면 쪽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위험이 높다는 거예요. 따라서 분산 투자의 목적은 조심할 게 있어요.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의 목적은요. 수익을 높이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위험을 줄이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게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목적 자체는 위험의 제거 감소에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익도 증가하는 결과가 일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잘못 착각하면 목적도 수익을 높이는 데 있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목적 또는 의도 자체는 어디에 있다고요? 위험의 제거 감소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이 간단한 내용을 실제 기출에 나올 때는 상당히 어렵게 표현합니다. 한번 또 들어보실래요? 자, 실제 기출문제 지문에선 이렇게 나왔습니다. 포트폴리오란 집중 투자로 인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여러 개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제거 감소시켜 안정된 결합 편익을 얻고자 하는 자산관리 기법을 말한다라고 출제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해 보면 집중 투자로 인한 장래의 불확실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장래의 불확실성 할 때 투자론에선 불확실성이란 말 자체가 위험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집중 투자로 인한 장래의 불확실성을 이 말은 집중 투자 시 발생하는 위험을 여러 개 자산에 분산하여 투자함으로써 제거 감소시켜 안정적인 결합 편익, 이익을 얻고자 하는 관리 방법을 뭐라고 해요? 포트폴리오라 한다라고 출제를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제가 가장 첫 번째 시간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분명히 조금 전에 언급을 했지만 개론은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표현이 어렵다. 그래서 내용 이해는 물론이고 실제 그 쉬운 내용이 기출에 어떻게 표현되어 왔는가를 자꾸 들어서 익힐 필요가 있다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이 내용 표현을 익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럴 때 분명히 위험의 제거 감소가 목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위험은요, 즉 포트폴리오의 총 위험은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칠판 보세요. 자, 근데 체계적 위험, 비체계적 위험도 해석할 때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면 이해가 빠르십니다. 자, 위험이 체계적이죠. 여러분, 위험이 체계적이라면 그 위험이 대단히 꼼꼼하겠죠? 그럼 어때요?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피할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어떤 투자자 입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여기서 위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은 그 위험을 제거 감소시킬 수 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을 무슨 위험 그래요? 체계적 위험, 이렇게 봐요. 근데 비체계적 위험은 위험이 체계적이지 않아요. 그 말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을 우린 뭐라고 말해요? 비체계적 위험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적인 예로 말씀드린다면 뭐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든지 경기가 침체한다든지 또 시장 금리가 상승한다든지 이러한 현상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투자자가 있을까요? 인플레가 발생하면 그 구매력이 하락하잖아요. 여기에 따른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투자자가 있냐고요? 없어요. 왜? 이건 시장 상황의 변화거든요. 그럼 시장 상황의 변화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투자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결국 투자자 입장에선 그로 인한 위험을 피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의미가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플레 발생, 경기 침체, 또 금리 상승 등의 시장 상황의 변동으로 인한 피할 수 없는 위험을 체계적 위험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분명히 분산 투자의 목적은 위험의 제거 감소에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체계적 위험은 어떠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그 위험 자체를 줄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결론, 포트폴리오, 즉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제거 감소가 가능한 위험은 체계적 위험이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말을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가장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할지라도 시장 상황과 관련된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라고 출제를 했어요. 그럼 체계적 위험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건 결국 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 감소시킬 수 없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Understand?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따라서 한마디로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하는 건 분산 투자 효과, 다른 말로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감소 효과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만큼 포트폴리오 효과가 얼마나 크게 나오는가 또는 작게 나오는가를 측정하는 값이 있다는 거죠. 그 값이 바로 뭐다? 상관계수입니다. 뒷장에 상관계수 보충학습에 나옵니까? 나와 있죠? 예. 근데 이 상관계수 값은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가져요. 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 값을 갖는데 이 상관계수 값은 그 값이 작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즉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감소 효과가 크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반대로 플러스 1에 가까워질수록, 즉 값이 클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작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상관계수할 때 가장 핵심이 상관이에요. 이 상관의 뜻이 뭐냐면 상호 관련성의 준말이 상관이에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분산 투자가 되려면 다른 것끼리 묶어야 될까요? 같은 것끼리 묶어야 될까요? 다른 것끼리 묶어야 분산이 되지. 같은 것끼리 묶으면 한쪽 망하면 다 망할 거 아닙니까?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럼 보세요. 만약 같은 것끼리 묶었다면 상호 관련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자, 국어를 좀 하십시오. 국어를. 같은 것끼리 묶으면 상호 관련성이 크다, 작다? 커요. 커져요. 아시겠어요? 상관성이 높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럼 상관성이 높으면 상관계수값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단적인 예로 우리가 시장에 가서 비옷과 우산을 장만하셨대요. 그럼 비옷과 우산은 상품 자체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물건 자체는 다르죠. 근데 용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둘 다 비 올 때 쓰는 물건 맞죠? 그럼 비 안 올 때 대비가 없잖아요. 그럼 이는 비옷과 우산의 물건은 상호 관련성이 높다, 낮다? 높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럼 상관성이 높으면 그 값을, 그 상관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값인 상관계수값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그럼 이 말은 결국 상관성이 높다 또는 상관계수값이 높다, 크다, 이 말은 같은 것끼리 묶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분산 투자 효과가 클까요? 작을까요? 작은 거죠. 오케이? 근데 반면에 시장에 가셨을 때 장화를 구입하면서 부채를
사셨대요. 그럼 장화는 비 올 때 쓰는 물건이고 부채는 날씨 맑고 비 안 올 때 쓰는 물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장화와 부채라는 물건은 물건끼리 상호 관련성이 커요, 작아요? 그럼 상관계수 값이 커요, 작아요? 그럼 상관계수 값이 작다는 건 같은 것끼리 묶었다, 다른 것끼리 묶었다. 그럼 다른 것끼리 묶어야 분산 효과가 클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상관계수 값은 클수록 분산 투자 효과, 다른 말로 포트폴리오 효과가 커지며 그 상관계수 값이 작으며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진다, 높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 원론대로 얘기를 해드려요? 원래 이론대로 말하면 지금 알아들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럴 때 지금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값과 플러스 값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 값이 작은 거예요? 마이너스 값이 작은 거죠.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상관계수 값이 작을수록 이 말을 바꾸면 상관계수 값이 음의 값을 가질수록 이라고 말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한자에선 마이너스 안은 그러잖아요. 음이라고 하죠. 오케이? 또는 이 말을 또 다르게 바꾸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분산투자 효과 또는 포트폴리오 효과는 커진다, 높아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상관계수 값이 작다는 말이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음의 값을 갖는다는 말이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전부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걸 응용해서 반대로 뒤집어 봐요. 그럼 상관계수가 크다는 말이나 상관계수가 정의값, 양의값, 즉 플러스값, 양의값을 갖는다는 말이나 상관계수가 1에 가까워진다는 말은 똑같은 의미 하는 거 말이죠. 오케이? 근데 그 6개 문장을 전부 다른 뜻이면 다 따로따로 외우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암기량이 너무 많아서 개론 공부가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암기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을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자, 조금 전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질수록 포트폴리오 효과, 즉 비체계적 위험의 제거 감소 효과가 커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가장 마지막 값인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자,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되죠. 완전 제거되니까. 1로 갈수록 제거된다며요. 근데 마지막 값인 마이너스 1이 되면 완전 제거된다고 말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뒤집어서 플러스 1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의 제거 감소 효과가 작은데 그냥 1이라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죠. 전혀 제거되지 않는다. 위험이 전혀 제거되지 않는 경우가 플러스 1인 경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인 경우 비체계적 위험은 완전히 제거되는 반면 플러스 1인 경우 또는 플러스는 굳이 플러스 안 해도 되잖아요. 1인 경우는 비체계적 위험은 전혀 제거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근데 요것도 이게 우리 말로 바꿔서 한 거지 실제 기출문제 지문은 그렇게 안 나와요. 저게 기출문제에서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서로 다른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이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 포트폴리오 효과는 극대화된다 그랬어요. 서로 다른 자산 간의 수익률의 움직임 그게 상관계수고 완전한 음의 상관관계가 마이너스 1이고 포트폴리오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건 비체계적 위험이 0이 된다는 말과 같은 겁니다. 오케이? 문장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론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렇게 했군 하다가 막상 문제 풀면 이게 뭐지?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내용을 몰라서도 아니고 여러분이 이해를 못해서도 아닙니다. 표현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럽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초 단계부터 자꾸 어렵지만 그런 표현을 써드리고 있는 것은
처음부터 매를 맞아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맞고 두 번, 세 번, 네 번 맞으면 나중에는 원래 그 말이 그런 뜻인가 봐 라는 생각이 들면서 쉽게 문제를 맞추는데 이걸 뭐 6월 달쯤 가가지고 이 문장이 사실 이렇게 나온다 하면 그때 가서 멘붕 오기 때문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힘든 거 알아요. 저도 이런 문장 처음 볼 때 멘붕 왔으니까 멘붕 오고 힘든 거 아는데 자꾸 그게 어떤 표현이고 무슨 말이고 이 의미를 이해하고자 노력을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3번에 보면 효율적 전선 그래가지고 efficient frontier 나오죠. 근데 웃긴 건 기출문제 보면 영어하고 한글을 섞어요. 효율적 프론티어라고. 그럼 이게 영어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에요. 국적 불명인데 보통 효율적 프론티어란 말 많이 씁니다. 근데 효율적 프론티어가 뭐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 개 투자 대안이 있다고 할 때 그 투자 대안과 관련된 위험은 똑같대요. 그 위험이 똑같으면 가장 수익 높은 걸 선택하지 않을까요? 또 수익의 정도가 같다면 가장 위험이 낮은 걸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걸 연결한 곡선이 효율적 전선이에요. 오케이? 근데 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예쁘게 포장을 하면 효율적 전선이란 동일한 수익률 하에서 가장 위험도가 낮은 투자 대안을 선택하며 동일한 위험도 하에서 가장 기대 수익 높은 투자 대안을 채택하여 연결한 곡선을 말한다.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잖아요. 수익 같으면 위험 가장 작은 거. 또 위험이 같으면 수익 가장 높은 거 선택하시겠다면서요. 그것을 연결한 곡선이 효율적 전선인데요. 이러고 저러고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림 하나 그려보면 내가 왜 저걸 이해하지 못했던가 하는 허무함이 밀려요. 자, 여러분 그림은 제가 잘 못 그리니까 감안하고 보세요. 자,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진대요. 근데 오른쪽 갈수록 위험이 커진다 라고 보았을 때, 자, 여기 이제 수직선이 있고요. 이게 수평선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 모든 수평선은 지금 어디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같은 수평선상에 걸쳐 있는 투자 대안들은요, 어디에 투자해도 수익의 크기는 같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수직선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죠? 위험. 그럼 같은 수직선상에 걸쳐 있는 투자 대안은 어디에 투자해도 위험의 크기는 같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A부터 F까지 6개 투자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해 볼게요. 벌써부터 이 한숨이 들려오면 어떡합니까? 예. 일단 첫 번째 수평선 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칠판 보세요. 그럼 첫 번째 수평선상에 A부터 C까지 3개의 투자 대안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이 말은 A부터 C까지 어디에 투자를 하더라도 예상되는 수익의 크기는 같다는 의미가 되죠. 이럴 때는 위험이 가장 작은 쪽 선택 맞지요? 그럼 위험이 가장 작은 쪽은 무슨 투자 대안입니까? A죠. A죠. 그럼 이때 우리는 A가 B와 C를 뭐 한다? 지배한다. 오케이? 근데 그것보다 조금 예쁜 말이 뭐냐면 A는 효율적 포트폴리오이다. 그러니까 효율적 포트폴리오라는 말이 뭐냐면 아까 했던 거 위험 같을 때 수익 가장 높은 거 또 수익 같을 때 위험 가장 낮은 투자 대안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다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수평선 보세요. 같은 방법 D와 E 같은 수평선상에 걸쳐 있으니까 수익의 크기는 같은 거 맞죠? 그럼 어느 쪽이 위협이 작아요? 그럼 D가 E를 뭐 한다? D는 무슨적 포트폴리오이다. 됐지요? 이제 수직선 보세요. 같은 수직선상에 D와 B가 있죠? 그럼 어디에 투자해도 무엇의 크기는 같다? 위험. 위험은 같다. 그럼 위험이 같을 때는 수익이 높은 쪽 선택하는 거 맞죠? 어디가 수익이 높아요? 그럼 D가 B를 뭐 한다? D가 무슨적 포트폴리오이다. 오케이? 그럼 FEC는 뭐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까? 어느 거? FEC 중에는 어느 거?
F. 왜 F를 선택하는지 이해 가시겠죠? 같은 수직선, 위험 같을 땐 수익 가장 높은 거. 오케이? 그럼 이때 A와 D와 F는 하나하나가 효율적 포트폴리오이죠. 즉 A, D, F 하나하나는 동일한 수익 하에서는 가장 위험도가 낮은 투자 대안이고 동일한 위험도 하에서는 가장 수익이 높은 투자 대안들 아닙니까? 그럼 얘네들을 묶으면 집합이란 말을 붙입니다. 그럼 A와 D와 F를 합하면 효율적 포트폴리오의 집합이란 말 쓰죠. 오케이? 그것을 연결한 이 곡선을 뭐라 그런다? 효율적 전선. 오케이?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게임 끝나는 대목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의 최적 포트폴리오인데 이것은요. 잠깐 그래프를 먼저 보시죠. 그래프를 먼저 보시게 되면 그 위에 가는 점선이 두 개 나와 있죠. 아래쪽에는 약간 굵은 실선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래쪽의 실선은 효율적 전선인 거 조금 전에 보셨고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효용을 얻게 되는 투자 대안을 연결한 선인데 무차별 곡선의 뜻 자체를 물어보는 경우는 없다 보니까 그게 신경 쓸 부분은 아니에요. 다만 그 점선과 실선, 즉 무차별 곡선과 효율적 전선이 맞닿는 접점이 A점과 B점이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점선과 실선이 맞닿는 점이 A점, B점 맞잖아요. 그 A점, B점이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되는 점이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올 때도요. 효율적 전선과 무차별 곡선이 맞닿는 점, 두 글자로 바꾸면 접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된다. 이렇게 문장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시면 투자 결정의 기준 해가지고 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뭐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나오는데요. 자, 가로 3, 4번 내용은 아직 우리가 접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안 보셔도 되는데 그 가로 2번은 우리가 이미 했던 거 기억나요? 자, 기대 수익과 요구 수익 비교할 때 기대가 요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 안 한다고 했던 거 기억들 나시죠? 근데 투자 가치, 시장 가치 비교법은 제가 안 해드렸잖아요. 했습니까? 가로 1번에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의 비교는 전 시간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 한지 안 한지가 기억이 안 난다면 안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간단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투자 가치라고 할 때는요.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투자란 말이 있죠. 그럼 누구 입장에서 느끼는 가치다? 투자자. 투자자 입장에서 느끼는 가치가 투자 가치인데요.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길을 걸으시다가 어떤 건물이 있대요. 근데 건물을 보고 내가 볼 땐 저거 한 10억은 돼 보이는구만. 이게 투자 가치예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 같은 건물을 놓고도 투자자마다 느끼는 값어치는 같아요, 달라요? 그럼 투자자마다 느끼는 값어치가 다르다면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그래서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다. 이렇게 성격을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런데 자, 단적인 예로 지금 투자자 곰돌이가 A라는 상가 건물을 보고 내가 볼 때는 10억쯤 돼 보인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럼 투자 가치는 10억인 거 맞지요? 그래서 값이 궁금해가지고 근처 공인중개사무소에 들러서 중개사 분께 이 물건, 이 상가 얼마에 거래되고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대요. 그랬더니 중개사 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요. 그 8억인데요? 라고 하더래요. 그럼 8억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맞죠? 그게 시장 가치예요. 오케이? 그래서 시장 가치는 한마디로 하면 가격. 그럼 보세요. 나는 이 상가 얼마짜리로 봤어요? 10억. 근데 값 물어봤더니 얼마래요? 8억. 싸다, 비싸다? 산다, 안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으면 투자하고 작으면 투자를 안 한다. 이 말 뜻이 뭔지 아십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싸다고 느끼면 사고 비싸다고 느끼면 안 산다의 뜻이에요. 오케이? 왜? 시장 가치는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가격 물어보고 내가 느끼는 값어치보다 비싸다고 느끼면 그 물건 안 살 거고, 또 값을 물어봤을 때 내가 느끼는 주관적 가치보다 싸다고 느낀다면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걸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 비교법이다 라고 보통 말합니다. Understand? 자, 그 다음에 79쪽 아래에 보면 화폐의 시간적 가치라는 제목이 나와 있죠. 맞습니까? 근데 거기서요, 잠깐 시간이란 말이 없다고 볼까요? 그럼 화폐 가치, 즉 돈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 제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시간자를 붙였냐고 하면, 아니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서 같아져요, 달라져요? 달라지기 때문에 시간자를 붙여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다라고 말하죠. 단적으로 똑같은 10,000원짜리도 20년 전의 10,000원의 값어치와 20년 지난 현재의 10,000원의 값어치가 같습니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대부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그건 그렇지. 그런데 왜 이걸 여기서 배워야 돼? 이런 의문이 든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투자의 목적 이유가 뭡니까? 왜 투자하십니까? 예, 돈 벌려고, 수익을 얻고자 투자하는 거 맞지요. 그런데 투자한다고 곧바로 동시에 수익이 발생합니까? 아니죠. 최소한 몇 개월, 몇 년 후, 즉 우리가 쓰는 말로 바꾸면 일정 기간 후 미래에 수익이 발생하는 거 맞죠. 그런데 투자 시점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투자 시점은 언제나 현재라고요. 오케이? 그럼 현재 시점에 투자 금액이 갖는 돈 가치와 1년 후, 2년 후 미래 시점에 수익이 갖는 돈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다는 거죠. 오케이? 따라서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돈의 값어치가 달라지는데 그 돈 가치를 따지지 않고 금액만을 비교해서 얼마의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투자하게 되면 금액적으로는 돈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 가치를 따지면 오히려 손실을 보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런 관점에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서 투자 타당성, 즉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배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단적인 예로요. 지금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하면요. 1년 후에 105만 원이 된대요. 그럼 금액만 놓고 보면 5만 원을 버는 셈 아닙니까? 맞지요? 근데 분명히 인플레, 물가가 오르면 돈 가치 떨어지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물가가 높게 올라간다면 오히려 1년 후에 105만 원의 값어치가 1년 전 현재의 100만 원의 돈 가치보다 낮을 수도 있지 않냔 말이죠. 이해가시겠어요? 그걸 따지지 않고 금액만을 비교했다가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돈 가치를 따져서 타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배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에요. Understand? 대답해달라 그랬죠? 예. 자, 그런데요. 그럼 돈 가치는 크게 어떻게 나눠지느냐? 돈의 가치는 현재 가치. 영어로 말하면 이제 프리젠트 밸류라고 해서 PV 그러는데, 이런 영어는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써본 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가치가 있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미래 가치, 퓨처 밸류에서 FV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만약 영어 약자를 외우고 싶다면 조심할 게 PV지 C자 붙이면 동파이프 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자, 그런데 현재 가치를 줄이면 어떻게 돼요? 현가라고 말해요, 현가. 또 미래 가치를 줄이면 내가라고 말합니다. 두음법칙상 니을 못 써요. 내가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 있잖아요. 보험 설계사분이 보험 가입을 권유하면서 선생님, 이 보험에 가입하시면 5년 후에 1억을 타실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5년 후에 1억을 탈 수 있어? 그럼 5년 전 현재 지금은 그 1억이 얼마쯤 될까? 궁금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별로 궁금한 눈빛이 아니지만 궁금하셔야 돼요. 그럴 때 잘 봐요. 5년 후 1억은 미래 가치죠.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5년 전 현재 값어치가 얼마인지를 알고 싶죠. 이런 경우 우리 뭐라고 하냐면 미래의 돈 가치를 현재의 돈 가치로
바꾼다라고 말을 해요. 이처럼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꿀 때 이루어진 작업을 할인한다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앞으로 투자론 공부할 때 문장 속에 할인 이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무슨 가치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현재 가치. 미래 가치란 말 들어가는 순간 무조건 틀려요. 할인은 현재 가치로 만든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5년 후 1억이 현재 얼마가 될까? 바꿔준 작업을 할인한다 그래요. 이처럼 현재 가치로 만들 때 이용하는 계수들을 현가 계수라고 말합니다. 그럼 뒤집어서 현재 돈 가치를 미래의 돈 가치로 바꿔주는 작업은 이건 구조를 보니까 반대잖아요. 그럼 할인한다의 반대가 뭘까요? 할증이죠. 오케이?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할증이란 말은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그나마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할인자만 나오니까 무조건 할인자 붙으면 문장 속에 무슨 가치자 들어가야 돼요? 현재 가치. 근데 이렇게 미래 가치로 만들 때 이용하는 여러 가지 계수들을 묶어서 내가 계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현가 계수, 내가 계수에는 각 3가지씩 총 6가지 계수가 있더란 얘기죠. 그 종류의 암기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어떤 계수들이 있냐면 일시불 또는 일시금이라고 해도 괜찮은데, 자, 일시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그리고 저당 상수. 이렇게 3가지는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이용하는 계수들이고요. 일시금의 내가 계수, 연금의 내가 계수, 그리고 감채 기금 계수, 이렇게 3가지는 미래 가치를 구할 때 이용하는 계수들이다라고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일시금과 연금의 경우에는요, 그 제목 속에 현재 가치, 미래 가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별이 어렵지가 않은 반면 저당 상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현가나 내가란 말 자체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때요? 외울 때는 외워지더라도 막상 문제로 물어볼 때는 구별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수가 있겠죠. 오케이? 요거 좀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종류 가지고 나오는 문제 패턴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일시금의 현가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 및 감채 기금 계수 등은 현재 가치를 구할 때 이용하는 계수이다. OX. 예, 감채 기금 계수 미래 가치지 현재 가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종류를 물어보더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각각의 계수 상호 간에는 역수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요. 일시금은 현가 계수와 내가 계수가 역수 관계고, 연금은 현가 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 또 연금의 내가와 감채 기금 계수가 역수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수 관계, 종류 기억하는 거, 역수 관계 기억하는 건 단순 암기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일단 들어보시죠. 이런 보세요. 일시금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시금은 현가 계수와 내가 계수가 역수잖아요. 역수. 역수 맞잖아요. 파란색 안 보이십니까? 역수 맞죠? 근데 역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용도 반대지만 그 공식으로 따졌을 때 분모 분자 위치가 반대가 되는 경우가 역수예요. 오케이?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제 2의 역수는 얼마예요? 2의 역수 2분의 1. 역수값은 그 값분의 1이거든요. 그 값분의 1이 바로 뭐다? 역수예요. 근데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예컨대 1 플러스 R n승이 나면 공식이 있다. 지금 뭔지 몰라도 이것의 역수는 뭘까요? 그 값분의 1이라니까요. 아시겠죠? 이런 역수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시금은 현가와 내가가 역수지만 지금 연금은 현가, 내가가 역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과 역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틀린 것은 해놓고 자, 칠판 보시며 들어보시죠.
일시금의 현가계수와 일시금의 내가계수가 역수의 관계인 것처럼 연금의 현가계수와 연금의 내가계수도 역수의 관계에 있다라고 나왔어요. OX. 그게 어려운 문제입니까? 무슨 내용 같은 거 물어본 것도 아니고 공식 이용한 계산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역수관계 알아? 이렇게밖에 안 물어봤거든요. 그거를 순간 착각해서 다 틀려버려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입장에 궁금한 게 아니 그건 그런데 야 일시금은 뭐고 연금은 뭐냐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일시금을 어렵게 말하면 불균등 현금 흐름 그러고 연금은 균등 현금 흐름이다 이런 말 써요. 근데 불균등하다는 건 값이 같다 다르다. 근데 균등하다는 건 동일하다 일정하다 같다 이런 뜻 아닙니까? 이러고 저러고 문장으로 외우는 건 쉽지가 않은데 한번 표 하나 그려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예컨대 여기에 투자자 곰탱이가 있대요. 투자자 곰탱이가 A라는 상가에 1억을 투자하더래요. 그럴 때 이제 표가 나옵니다. 근데 기간이라고 해놓고 0, 1, 2, 3, 4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 흐름 해서 이제 0 아래에 마이너스 1억 나올 수가 있어요. 일단 기간에서 0이라는 말은 투자 시점 현재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지금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했죠. 근데 1억을 투자한다는 건 내 주머니에서 1억이 나간다 이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오케이? 지출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understand? 그런데 1억을 투자했을 때 1, 2, 3, 4는 뭐냐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의 뜻이에요. 그럼 1년 후에도 2천, 2년 후에도 2천, 3년 후에도 2천, 4년 후에도 2천이 들어온다면 매기간, 이때 여기서 매기간은 매년이 되겠지만 이 매년 또는 매기의 현금 흐름이 동일해요, 달라요?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균등하죠? 이것을 연금이라고 해요. 그런데 같은 조건에서 1년 후에 1,500, 2년 후에 뭐 1,800, 3년 후에 2,000, 4년 후에 뭐 2,200 이렇게 돈이 들어온대요. 수익이 들어온대요. 그러면 매 기간 들어오는 현금 흐름. 근데 왜 현금 흐름이란 말 쓰냐면 돈이 왔다 갔다 하다 이런 점에서 흐름이란 말 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돈의 흐름이 일정해요, 일정하지 않아요? 균등, 불균등. 같아요, 달라요? 이런 경우 일시금이라고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추상적인 어떤 문장 표현으로 개념을 익히시지 말고 어떻게 그래 어떤 표가 나왔을 때 금액이 매 기간 일정한 값이 나오면 연금이고 매 기간마다 다른 값이 붙게 되면 일시금이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오늘은 각 계수마다 공식들이 있는데 그 공식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 수업 때도 안 할 겁니다. 왜? 얘기해봤자 그거 갖고 푸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문제 공식 외우기도 쉽지 않고 외워도 문제 못 풀 것 같으면 처음부터 안 보는 게 상책입니다. 아시겠어요? 그 계산 그 공식 이외에서 계산하는 분들은 전직 수학 선생님이나 이공계통 말고 문과는 전멸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나중에 뭐 계산 특강이라든지 어떤 문제풀이 들어가서는 그런 공식을 이용한 계산 문제도 해드릴게요. 해드리긴 하겠지만 제가 안 한 이유가 또 한 가지인 게 뭐냐면 보통 이 부분과 관련된 문제는 계산 문제도 나오긴 나오나 주로 나오는 게 문장이 나와요. 문장. 어떤 말을 써놓고 이게 연금 현가 맞아 틀려. 또는 일시금의 내가계수야 아니야. 이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케이? 따라서 어떤 문장이 나왔을 때 그 문장을 해석해서 일시금인지 연금인지 현가인지 내가인지를 구분하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굳이 공식 외우지 않고도 문제를 모두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한 가지 예만 드려볼게요. 자, 만약 여기 현재 1억이 있대. 1억. 1억이면 너무 규모가 크겠죠. 100만 원이 있다. 100만 원을 10%의 이자율로
3년간 적립을 하게 되면 과연 3년 후에 수령할 수 있는, 탈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일단 이 문장을 해석할 때는요. 요령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보세요. 내가 알고 싶은 건 3년 후죠. 현재 미래. 내과계수예요. 여기 100만 원 있죠. 금액 나왔죠. 오케이? 근데 요 앞에 매년자 있어요? 매년 100만 원 그랬어요? 매년자 없죠. 매년자가 없다는 건 해마다 들어오는, 해마다 적립하는 금액이 같다 다르다. 자 봐요. 매년 100만 원씩 그러면 해마다 적립하는 금액이 100만 원이 똑같잖아요. 이건 매년자가 안 붙었잖아요. 그럼 연금이다 일시금이다. 일시금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 어려우신 분들은 요령들이 있어요. 금액이 나왔는데 금액 앞에 매년자가 붙으면 매년 100이란 말은 해마다 들어오는 금액이 똑같다는 뜻이니까 연금이겠지만 매년자가 없으면 그냥 금액 하나만 있다는 얘기니까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해석하는 거고 현가, 내가 해석은 마지막만 보면 돼요. 마지막에 현재 얼마? 그럼 현가계수고 후 얼마? 나오면 내가계수. 뭘 그걸 헤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게 무슨 말이냐? 문장 해석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문장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장 자체만 드립다 외우고 있으니까 살짝만 틀어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요. 제가 이제 공식 이용해서 값을 구하기 전에 이 말을 나중에 기본서 보면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현재 1원을 R%의 이자율로 N년간 적립한 경우 N년 후 달성되는 원리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이렇게 나와요. 아시겠어요? 실제 그렇게 출제된 지문도 많고 그럼 현재 1원은 상징적 금액이에요. 그럼 100만 원일 수도 있고 1억일 수도 있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R%의 이자율. 그걸 저는 10을 쓴 것뿐이고 N년간을 3년 쓴 거고 N년 후라는 말을 3년 후라고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자는 무조건 복리예요. 복리. 복리의 뜻이 뭐예요? 원금, 이자 합한 다시 이자 부는 거죠? 예. 그럼 보세요. 지금 100만 원이었어요? 그럼 1년, 2년, 3년 지날 때 1년 지나면 100만 원에 10%니까 10만 원 붙죠. 그럼 110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2년이 될 때는 110만 원에 다시 10%인 11만 원이 붙어서 121만 원이 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3년 후에는 121만 원에 10%인 12만 1,000원이 붙어서 133만 1,000원을 탈 수가 있다는 의미가 돼요. 오케이? 이게 현재 100만 원을 R%, 10% 이자율로 3년간 적립한 후에 달성되는 원리금의 합계액인 거죠. 오케이? 근데 이게 일시금의 내과계수거든요. 그럼 일시금의 내과계수 공식은 1 플러스 R N승이에요. 근데 모든 공식에서 N승은 기간이 기간. 지금 몇 년간? 3년간. 그럼 세제곱이에요. R은 이자율이거든요. 몇 퍼센트? 10%. 그럼 숫자로 바꾸면 0.1이에요. 그럼 가로수를 먼저 보시면 1 더하기 0.1은 1.1이죠. 그럼 1.1의 세제곱은 얼마예요? 1.331이에요. 자, 한 가지 제발 부탁드리는데 1.1 곱하기 3 좀 하지 마시고.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험생 중에 1.1 곱하기 3 하시는 분이 거의 60% 가깝습니다. 1.331이죠? 그럼 어때요? 100만 원 맨 처음에 나왔잖아요. 그럼 100만 원 곱하기 1.331 하면 133만 1,000원 나오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구해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보라고 하는데 그나마 일시불의 현가 내가 기술은 공식이 좀 간단한 편이라 그나마 어찌저찌 해볼만 한데 나머지 계수 공식은 이에요. 맨 처음에 들여다보기도 쉽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없애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화폐의 시간적 가치까지 가볍게 말씀드렸고 투자 분석 기법부터는 잠시 쉬었다 이어갑니다.